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는 민간 개발 방식에서 마지막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이 컨소시엄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건설회사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이제 뭉쳐가지고 합니다. 이걸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인데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 하죠. 여기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획득을 했는데 4개의 건설회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이 4개의 건설회사가 서로 이제 뭉쳐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권을 따냈죠. 이걸 컨소시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또 보는 건데 이제 뭐냐면 SOC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하느냐? SOC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 나오는데 참 그렇죠.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이 뭐예요? 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무슨 대교. 한강에 보면 다리 많잖아요. 무슨 대교, 인천대교, 전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사회 기반 시설 또는 SOC 사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IMF 때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게 19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았죠. 그래가지고 뭐 다 부도 난 거 아니에요. 국가 부도. 뭐 정부가 돈이 있어야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민간 자금 도입 이걸 한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BTO와 BTL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BTO, BTL 방법 많이 쓰는데 B가 말 그대로입니다. B가 뭐냐면 빌드,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가 나와요. 트랜스포가 뭐냐면 T인데 소유권 이전하는 걸 영어로 트랜스포라 합니다. 트랜스포. 그 다음에 운영을 한다.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걸 오퍼레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BTO라 하고 이 BTL이라는 게 뭐냐? 빌드, 그 다음에 트랜스포, 리스가 뭐예요? 임대차 또는 임차를 영어로 리스라 해요. 이걸 BTL이라 해요. BTL. 그래서 BTO, BTL, 뭐 BOT, BLT, BO 나오는데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BTO의 대명사가 뭐냐면 민자고속도로, 민자경전철 또는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천대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가려면 반드시 인천대교를 건너야 되잖아요. 요게 BTO 방식이에요. 톨비가 그래서 비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민자고속도로 이것도 톨비가 비싸죠. 앞에 뭐가 붙어요? 민자가 붙잖아요. 근데 요즘 민자경전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봅시다. 여러분 경전철 요즘 많잖아요. 의정부에도 경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 사업 많이 하죠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가 경전철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민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대신 톨비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도시철도공사인가요? 나 코레일이 하는 거 이런 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자가 하는 게 있어요. 민자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철 9호선이 있었죠. 전철 9호선이 원래 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돌아가신 그 민자였는데 그래서 비쌌어요. 그게 처음에 요금이. 그래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냐면은 돌아가신 박원순 씨였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인데 하여간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하여간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시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그 민간 자본을 댄 사람 회사로부터 인수를 받아버렸어요. 아예. 그래갖고 9호선이 이제 민자가 뭐가 됐어요?
서울시가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떨어졌죠, 이게. 민자는 대부분 다 요금 비쌉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예를 들어 우리 인천대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인천대교. 민간이 자금을 대요. 그래서 건설합니다. B. 그럼 민간이 자금을 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회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됐어요. 인천대교가 이제 개통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개통이 되면 그 토유권을 정부에, 예를 들어 국토부가 됐든 또는 인천광역시가 됐든 그자에게 공공에게 이전을 합니다. T. 그러면 이제 인천대교가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 했어요. 그럼 민간은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수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거, 운영권을. 보통 한 30년 줍니다. 30년. 그래서 30년 동안 네가 운영을 해서 그 시설 이용료를 징수해서 네가 자금을 빼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은 누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 자금을 댄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30년 동안 운영권이 있으니까 이용료를 징수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톨비가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천대교도 있고, 여러분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그 외곽순환도로에 보면은 대부분 도로공사인데 일부분이 BTO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 사패산 터널이 있는데 거기만 톨비가 비싸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쯤이냐? 송추 전쯤인가? 이렇게 됩니다. 의정부 지나서 송추구 근방에 이제 사패산이라고 있는데 터널이 굉장히 길죠. 난공사였습니다, 그게. 자, 그거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거 민간 자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톨비를 징수하는 게 도로공사가 아니라 민간 자금을 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톨비를 받는데 톨비가 비싸죠. 그래서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BTO 방식. 여러분들이 인천대교를 가시거나 고속도로, 톨비 비싸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경전철을 타면 이게 다 BTO 방식이구나. 그러면 결국 내가 낸 그 톨비, 요금이 민간 자금을 댄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 BTL 방식이라는 건데, BTL은 뭐냐면 가장 대명사가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BTL 방식이에요. 자, 요즘 학교도 원래 이거 이게 고속도로니 전철이니 다 이게 정부 세금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요즘은 다 대부분 민자로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BTO니 BTL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BTL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똑같아요. 잘 보세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똑같습니다. 뭐하고? BTO하고. 근데 주로 학교예요. 원래 학교는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BTL 방식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학부형 되시는 분들 이제 한번 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시설이 아주 빵빵하죠. 그럼 초등학교 시설 빵빵하다? 10중 8구 BTL 방식이에요. 그럼 시설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에 에어컨이 있고, 천장에 이제 에어컨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게 다 BTL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건설해요. 빌드.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죠? 준공이 되면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합니다. BT.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BTO가처럼 보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아니냐? 잘 보세요. 그 시설을 정부가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란 말 나오잖아요. 리스.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를 만약에 BTO 방식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입구에 보안관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그 아저씨가 돈통을 놓고
이제 들어오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100원씩 놓고 들어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가 준공이 되면 어차피 이제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거고, 그 다음 민간 자금을 댄 자가 공사비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빼느냐? 네가 운영권을 갖고 있어라. 30년 동안. 그럼 30년의 운영권이 있잖아요. 이 운영권을 기초로 해서 내가 임차를 할게. 내가 누구예요?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그 운영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를 하는 거예요. 리스. 임차를 해서 교육청이 뭐예요? 이 민간을 자본을 댄 자에게 뭐야?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민간 자금을 댄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금을 댄 자에게 운영권이 있으니까 이 자에게 뭐야? 이제 소유권하고 운영권하고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유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권은 민간 자본을 댄 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권에 기초해서 30년 동안 교육청이 임대료 줄게. 그래서 이제 이 교육청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자금을 댄 자가 뭐야?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금을 댄 자는 뭐야? 임대인. 교육청은 뭐야? 임차인이 돼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지불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민간 자본을 댄 자는 임대료 받아서 이제 결국은 자금을 획득을 하면 BTL 방식이고, 그 다음에 BTO 방식은 어떻게 해요? BTO 방식은 운영해서 톨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비 받아서 자금을 회수하면 BTO, 그 다음에 공공으로부터 임대료 받아서 공사비 회수하면 뭐야? BT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BTL 쓰는 이유는 이제 뭐야? 톨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있는 게 이제 BOT, BLT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BTO, BTA 방식이구나. 새로운 거 알았죠?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경전철 이런 건 BTO 방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 시끌시끌했던 게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거죠. 지금 거기가 참 그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데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김포가 이제 뭐 서울로 들어오니 많은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김포에서 이제 어디야? 김포공항으로 나오려면은 길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막힙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그 경전철을 쓰는데 그게 2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2량을 가지고 하느냐. 그 수요, 거기가 인구가 한 40만, 50만 할 텐데, 안 된다. 5량은 돼야 된다, 이거죠, 5량은. 근데 2량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가 출근 시간대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거는 5량으로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배차 시간을 짧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 이걸 뭐라 하냐? 이용의 비가역성이라 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니한 것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은 2량으로 안 된다. 그거 지옥철이다. 5량 해야 된다. 근데 밀어붙였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경전철은 전부 다 BTO 방식이고, 여러분들 학교 가시죠? 학교는 뭐다? 여러분들 BTL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 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김포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이게 나와서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용의 비가역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 아닐 비자예요.
가능할 각자의 역, 뒤집을 역. 그러면 가역성이라는 거 뭐냐면 번복할 수 있다. B가 붙었으니까 뭐 번복을 못 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한번 결정을 하면 뭐 매매 계약이든 전월세 계약이든 또 이렇게 개발을 하든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정한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이 중요한 거예요. 전후가 이렇게 있으면 전이 있고 후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는 번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죠.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왜? 결정한 다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했잖아요. 계약금 넣었잖아요. 그럼 계약을 넣었는데 계약 해지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으로 물어줘야 돼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계약금 1억 받았다. 그럼 2억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은 1억 포기해야 돼요. 1억이 누구 A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단 말이지. 이거 뭐 김포 골드라인 그러면은 그 역을 다 증설해야 돼. 그게 장난이 아니죠, 그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이때 잘해야 된다. 그죠? 조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개통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론 부동산학개론을 배우는데 물론 단답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크게 보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들이 권리분석, 민법이라든가 세법 이런 거 다 배우는 이유도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계약의 그 사전 단계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시험 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 편안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아주 잘 나와요. 이거는 그냥 밑줄 긋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데 이거에 서울은 이제 어때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 법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정법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제 정비법 또는 도정법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정비사업 하면 재개발 재건축인데 세 개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밑줄 그으시면 돼요. 요거 단어 나오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거 단순 암기예요. 원래 공법은 암기니까.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면은 뭐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원구에는 백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구룡마을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전기, 극히 열악이라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 어떻게 열악?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맨 끝에 뭐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주거 환경 이렇게 말 그대로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걸 주거 환경 무슨 사업? 개선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단독 및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게 나왔죠? 여기서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인데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번이에요. 이걸 잘 냅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 그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건 뭐예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학교, 공원이 엉망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뭐야?
달동네예요, 달동네. 여러분, 달동네. 달동네는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구 외워야 되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러시면 되겠고.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 건데, 요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어요. 그럼 재개발은 뭐냐?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는 대부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 대부분 다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 다음에 용산구가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한남, 거기가 있는데, 한남,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강북은 주로 뭐야? 재개발이고, 강남은 재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나 분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럼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개할게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자, 재개발은 뭐냐면 정비 기반시설 열악.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락이 열악이에요. 열악. 정비 기반시설 다시 또 얘기했잖아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공원, 학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하다 이거예요. 극히 열악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블라블라블라 주거환경 개선 나오죠? 이게 왜 이럽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요. 아이고 잠깐 빠지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주거가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나오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죠. 그러면 이거 주상공이잖아요. 주상공이 나오면 이거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래서 이게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학교도 있는데 도로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그 다음에 단독 이런 게 막 섞여 있고 공장도 있고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입니다. 노량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이고 그 한남동도 지금 어떻게 돼요? 재개발이고 성수동도 재개발이에요. 거기가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야? 재개발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가 있냐면은 단독, 다세대, 연립, 다가구, 공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는 좁고 건축물들은 내용연수가 지금 거의 40년, 50년 다 된 건물들이에요. 굉장히 노화됐죠.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하면 재개발이구나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양호하다. 한마디로 도로, 상하수, 전기가 학교, 공원 빵빵하다 이거예요.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산 신도시 또는 분당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대로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에요. 무슨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한다. 그럼 이건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도로라든가 잘 돼 있죠, 이게. 공원, 학교 잘 돼 있죠.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죠. 주로 하게 되면 어디예요? 저층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실에 보면 그 저층 아파트 있잖아요. 저층 아파트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하면 주로 이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블라블라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비 기반시설을 한다.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의 대명사가 뭐야? 도로, 상하수도, 국원 됐고요. 공원, 그 다음에 쭉 가고 열, 가스 이런 거니까 뭡니까? 전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가스, 도시가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걸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여기 용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개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해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탄력성, 그 다음에 투자론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칙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힘든 게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 공급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다 맞췄습니다. 맞췄고, 이제 어디에요? 수요 공급을 좀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 2, 부동산 수요. 여기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테마 2에 보면 수요가 나오고 공급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균형 이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좀 복습을 할게요. 자, 우리가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보시면, 자,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시장은 이제 중요한 경제 행위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소비자와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보통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판매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요라고 그래요. 수요 그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 되면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 또는 수요하면 뭐야?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시고, 공급하면 뭐야? 공급자 입장, 즉 기업의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판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뭐가 결정돼요? 이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잖아요. 가격. 그렇죠? 잘 써야 되겠죠? 그럼 이 가격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이 가격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돼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매매. 우리 부동산 시장이면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가격이나 뭐 전세 보증금이 전세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된 이 가격을 기초로 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이 수요자들은 왜 그러면은 돈을 내고 이제 소비를 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용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효용이라고 했죠. 효용. 따라서 효용을 노리고 돈을 내고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효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효용. 그러면 효용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상품을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다 좋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효용이라고 그래요. 효용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비라는 거죠. 소비. 이걸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못하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숨이 막히죠,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왜 공급을 하느냐? 이윤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윤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여기는 뭐 효용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이게 배우는 거죠.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가 배우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 법칙이라는 건데, 이 수요 법칙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해당 재화를 할게요. 해당 재화. 재화라는 게 뭐냐? 상품을 재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재화.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재화라고 나와. 일반 재화,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재화라고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럼 재화가 상품인데, 우리가 해당 재화는 아파트라고 정합시다. 아파트. 아파트의 수요량은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비량, 수요량. 아파트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수요량은 이게 결과입니다. 원인이 뭐냐?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마트에 가면은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내가 몇 개를 살 건지는 내가 주머니에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표를 보고 내가 몇 개를 살 거다가 결정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즈였어요. 치즈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나 조그맣게 조각으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4개 붙어 있는 게 하나에 1,900원이었어요. 이렇게 한 봉다리가. 그래서 그거 2개 사고 가격을 보고 수유랑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제 어묵도 가격이 2,000원이었나 그랬어요. 한 봉지에. 그래서 그 가격을 보고 2개인가 3개 사고 그 다음에 아들이 과자를 사오라고 그래서 과자가 1,000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3개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봐요? 이게 수유량 3개 산다, 2개 산다, 1개 산다, 산다 안 산다 결정하잖아요. 뭘 봐요? 가격을 보잖아요. 그 재화의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니까요.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왜요? 주머니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이거 아깝잖아요. 이게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일 먼저 뭘 봐요? 가격을 봐야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값이라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이제 X값이 의미하는 게 뭐죠? 원인. 그 다음에 Y값은 뭐야?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X값이라고 그래요. 수학에서. 그럼 X와 Y가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얘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뭐야?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원인, 결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마음이 급해가지고 외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조급하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공중개사 공부가 조급해가지고 외운다고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라잖아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 그 유튜브에 보면은 3개월 만에 합격했다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3개월이요? 6년 3개월이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다 장사 속이고 시험 끝나고 그분 용 무진장 먹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야? 광고죠, 광고. 그러니까 그냥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게 중용고시다 보니 공인중개사 시험이 중용고시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막 그거 안 된다 이거죠. X가 뭐고 Y가 왜 배우냐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X, Y가 함수관계다. 수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값에 의해서 원인, Y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론은 수요량이 될 수도 있고 수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배운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파트 수요량은, 그렇죠? 수요량은 소비자가 결정한 소비량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치즈가 이게 얼마였죠? 1,900원. 그래서 하나에 1,900원이구나. 2개 사야지. 수요량을 결정했죠. 몇 개? 2개. 가격 얼마? 1,900원. 이렇게. 요게 먼저죠. 가격을 보고 요걸 결정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 가격과 수요량은 이제 함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함수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 함수라는 건,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잖아요. 비싸면 당연히 줄여야죠. 왜요? 비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린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관계다. 마이너스 함수다 이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도 없어요. 비싸니까 덜 사고 싸니까 더 산다. 그 얘기예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 한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프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점이라 해요. 이쪽을 가격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격은 뭐야? P, pri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야?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QD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냐? 앞으로 QD라고 나올 거예요. Q가 뭐죠? 퀀터티, 수량. D가 디맨드, 수요. QD 하면 수요량. P는 뭐야? 가격.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라지 D를 쓴단 말이에요. 라지 D가 뭐예요? 수요 곡선을 라지 D라고 표현해요. D가 뭐예요? 디맨드. 모르셔도 돼요, 이거. D면 뭐야? 수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구나. 디맨드. D. 그래서 이제 시험도 모의고사도 전부 다 라지 D를 써요. 라지 D가 나오면 수요 곡선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뭐야? 가격축을 보고 오른손을 내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하향한다. 자, 오른쪽 우, 아래 하, 방향 향. 그래서 가격축을 보고 서서 오른손을 내렸다. 우하향. 따라서 수요 곡선은 뭐야? 우하향한다. 라는 얘기나 가격과 여기 보시면 가격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함수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한 얘기는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원점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점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원점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이건 이제 1차 함수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학수학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점에서 멀리 간다는 건 수요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까이 온다는 건 수요량 감소한다는 얘기고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가격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XY 좌표로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자, 증명해 드릴게요. 자, 가격이 어떻게 돼요? 30원, 20원, 10원 이렇게 합시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죠? 가격이 싸죠? 더 싸죠. 그럼 이거는 뭐야? A점, B점, C점이라 합시다. 그러면 30원일 때 뭐야? 3개. 20원이면 뭐야? 5개, 10원이면 7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잘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해진 거야? 증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 그러니까 C점이 B점, A점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A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원 할 때 20원, 30원 이렇게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게 마이너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함수라는 얘기나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함수가 나오면 우하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우하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지고 XY가 마이너스 함수라는 것은 XY 이걸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XY 좀 어려워지죠 이거? 좌표평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Y가 가격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함수면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는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응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XY가 플러스 함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하는 뭐가 나오죠?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오겠죠. 반대니까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와갖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야?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수요 곡선. 그러면 이제 여기 QD가 나오죠? QD는 뭐죠? 수요량이고 쭉 내려가서 수요 곡선은 뭐야? 우하향한다. 나오죠?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했나 내가? 여기 보시면 요래 이렇게 했네. 이렇게. A점, B점, C점이라고 했네. 이렇게. 그죠? 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뭐냐?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동일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
이걸 동일한 수요 곡선이라 한단 말이에요. 에서 뭐예요? 점의 이동이 일어난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곡선 상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수요량의 변화. 어렵지도 않아요. 자, 30원이 20원이 됐어요. 헷갈리겠다, 이거. 지우고. 30원이 20원 됐어요. 그러면 뭐요? 요 점이 30원 할 때 수요량이에요. 3개. 20원으로 하락하면 뭐예요? B점으로 이동하죠. 5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만약에 20원이 10원으로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점이 C점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5개가 몇 개? 7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위에서 점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는 것은 자,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변해야 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요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량이 변하는데 해당 어떻게 변화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더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하고 그러면 이제 수요의 변화로 간다 이거죠.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하는 건 뭐냐?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죠. 자,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단 말이에요. 요게 변한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선. 그럼 선이 이동하는 거. 자, 이거 지우고. 이걸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수요 곡선. 이거 수요 곡선이라 했는데 이 선이 이동한다. 선이 이동하는 건 뻔해요. 어떻게 돼요? 이게 돼 있으면 좌측 이동하는지 우측 이동하는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우측 이동했죠. 이건 좌측 이동했죠. 그러면 요 점이 수요량이니까 요 점이 여기로 이동하는 거고 요 점이 여기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좌측 이동했다는 건 수요량 증가야 감소야? 감소. 우측 이동했다는 건 뭐야? 수요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선 자체가 이동했다. 선 자체의 이동이다. 또는 선의 이동이다. 그럼 이제 우측 아니면 좌측이겠죠. 이렇게 이동한다.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Y값은 수요량이 될 수도 있고 수요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나오면 당연히 뭐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오면은 수요량이야 수요야?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Y값은 수요량, 점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수요, 선의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이게 점이냐 선이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나왔어요. 인구. 자, 인구는 가격 아니죠. 아파트 가격 아니죠. 그러면 Y값은 수요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 선의 이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뭐야? 수요? 증가. 플러스 함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소득은, 자, 보세요. 소득은 아파트 가격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수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구나.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라 하지 않고 수요라 한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간단해요. 해당자의 가격이면 수요량이 변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오면 뭐야?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우측 이동이냐 좌측 이동이냐 수요 증가냐 감소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구별만 해도 성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이거 지울게요. 그림을 보면 그림으로 구별해야 돼 이렇게
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보면 여기서 선은 이동하지 않고 점만 이동하죠. 아, 그럼 수요량의 변화다. 이게 되는 거고. 여기로 와서 자, 선 전체가 우측, 좌측 이동했죠. 아, 이건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림을 머릿속에 둬야 돼. 그게 제일 편안한 겁니다. 공부하시기가. 그러면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했다. 아, 이거는 선은 뭐죠?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이 변했다. 여기 보세요. 가격이 변했다. 가격 이외 요인이 변했다. 가격 이외 요인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점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점만 이동하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해당제와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림으로. 이걸 다시 할게요. 해당제와의 가격, 해당제와의 수요량. 해당제의 가격, 해당제와의 수요량. 점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렇죠? X값이 해당제와의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해당제와의 가격 이외 요인 나왔죠?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야, 수요야? 수요. 그러면 선이 어떻게 이동해요? 우측,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공급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기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건 가격축이고 이건 수요량인데 P, QD라고 표현하는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싸면 소비를 늘린다. 이게 수요 법칙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급을 또 복습을 할게요.